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당분간 좀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른 내용보다도 심리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할 책은 당신은 당신도 유능한 상담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그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심리학자는 의학자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원래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나이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그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 프로이트식 심리학 말고, 그냥 좀 현재나 미래 시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강한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학자들 중에 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도 되게 오래 살았고 한 90 몇 살? 그 아론 백이라고 21년생인데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 뭐 앨리스 뭐 이런 심리학자들이 좀 장수하는 데는 저는 정확한 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관계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장수하는 그 이유가 심리학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심리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서적으로 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 작가 윌리엄 글래서는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25살 때였어요. 그걸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그때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그 조별 과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 현실요법, 이 상담자는 현실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무슨 정신역동 이론, 인지행동 치료, 뭐 정신분석 치료, 뭐 행동주의 치료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잖아요.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생소했어요. 현실 치료라는 게 현실요법 이런 게 좀 생소했었고 그 여러 가지 과제는 이거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현실요법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조장이라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인상 깊었어요. 아,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는구나, 치료를 하는구나. 그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다른 이론들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좀 알아도 심리 상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어떻게 대꾸를 할 것인가,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한번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이 제가 알기로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윌리엄 글래서 이분 책이 몇 권 없는데 그 우리나라의 김인자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 사람 책을 거의 다 번역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책이 잘 안 팔리는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윌리엄 글래서가 쓴 책은 거의 한 권 빼고 거의 다 안 팔리는 걸로 예. 지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한참 팔 때 제가 샀기 때문에 책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사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고로 나와 있는 데도 많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한국심리치료연구소인가 뭐 하여튼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독자들이 상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유능한 의논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좀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이 책과 관련돼서, 윌리엄 글래스와 관련돼서 제가 이 이론이 그 불교적 이론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정토회라는 불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는데 이 요법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법륜 스님이 쓰는 화법하고 엄청 비슷한 그런 거가 많이 있거든요. 뭐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라.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예시를 제가 한 개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처음 그 법륜 스님을 알았을 때가 유튜브 동영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질문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남편이 지금 자기한테 이혼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그때 법륜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이혼을 하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남편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까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법륜 스님을 알기 전에 그 현실요법 수업을 들었었고 그때 그 이론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하고도 좀 비슷했고 쓰는 단어도 비슷했고 근데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좀 대략적으로 말하면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 그 거기서는 남편이었는데 남편의 행동까지 생각까지 내가 어떻게 다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뭐 지나간 일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현실요법에 의하면은 네가 지금 생각할 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그걸 하나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처음 시작이. 예.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며 그 고통이 약물 치료나 전기 충격 요법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만큼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훼손시킨 것은 없다고 본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고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뭐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약물 치료 또는 전기 충격 이런 건 어찌 보면 좀 물리적이고 양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일단 전제가 여기서는 항우울제 먹어서 우울증이 낫는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어떤 뭔가가 충족돼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자, 다시.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망치고 싶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생물학적 정신의학이 옳다고, 즉 인간관계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파괴된 내 기능이 우리의 행위와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득하겠다. 여기서 보면은 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 책에서 모든 것은 모든 감정,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선택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치료는 선택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워낙 선택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작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좋은 삶이란 사랑하는 인간관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이 원칙들 중에 하나이며 남을 트집 잡고 비판하기보다는
손을 내미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계속 설명할게요. 윌리엄 글래서 박사가 정말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성취감이 좋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들은 인간에 대한 보살핌과 공감을 나누는 좋은 인간관계야말로 모든 종류의 치료에서 전제로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인간관계. 예, 이게 그 어떤 상황을 바꿀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자기가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 그때 공부를 시키고 싶다.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신다. 담배를 계속 핀다. 이걸 끊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고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항상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지정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 외부 통제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거친 말과 폭언과 욕설까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상대방을 만약에라도 바꾸고 싶으면 일단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손 내미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식들한테서도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좋은 인간관계. 그렇게 왜냐면 자꾸 이렇게 외부 통제 이론을 쓰면 일단은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멀어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관철을 못 시킨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10개가 있어도 한 개도 관철을 못 시킨다는 건데 적어도 한두 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소리나 외부 통제 심리학을 쓰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선택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있습니다. 선택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시 이제 그 불교적인 내용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 법구경이라는 불경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 이런 좀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법구경에서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항상 법륜 스님이 강조하는 구절인데 이 말도 결국에는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행복도 선택을 하고 불행도 선택을 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내가 힘들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내가 선택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을 텐데, 이거는 좀 그거 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옛날에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제 책에 이런 게 제 책 공황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더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불안해한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더 불안하고 어떤 경우에는 덜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막 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혼자 멍 때리고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더 불안할까? 아니면 막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뭐 그렇게 일어났다 이러면 어떤 게 더 불안할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진짜 심심하고 막 되는 일도 없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대피처가 될 수도 있고 어 그거를 핑계 삼아서 뭐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또 부정적인 것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시간이 있을 때도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막 바쁘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혹은 되게 기대하던 그런 순간에서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의 선택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성적인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무의식적인 우리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마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연기설 같은 그 말이 아까 말했던 그 서양 철학의 에피텍토스가 말했던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구절이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어쨌든 심리 상담사가 만약에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심리학이 원래 철학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라든가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현실요법에서 나는 그 믿음과는 상반되게도 내담자들은 병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예. 이 사람은 좀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신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우울증도 포함되고 공황장애도 포함되고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 정신분열증이 없다라고 판단했냐고 하면은 이 책 말고 현실 그 책 제목이 뭐지? 선택이론인가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예전 경험이 나옵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할 때 레지던트인가 하여튼 일을 할 때 어떤 환자가 찾아오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그 사람은 계속 원숭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원숭이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그 윌리엄 글래스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할까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독감에 걸린 하여튼 폐병에 걸린 하여튼 무슨 병에 걸려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디 어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순간만큼은 원숭이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글래스 그때 너무 신기해서 저 사람은 왜 평상시에는 저렇게 원숭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위급하고 중요한 시기에는 원숭이 얘기를 안 할까? 그때 생각한 게 자기가 선택이론 같은 게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 정신분열증도 없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신분열증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정신분열증을 선택을 하고 뭐 헛것이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큼은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 뭐고 그 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병은 없다. 예,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자기가 그 DSM 기준 있잖아요.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상심리학에서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단적인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뭐 우울증이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공황장애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뭐 경계선 성격장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들을 시리즈 4인가 5까지인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DSM-4 뭐 이런 것들도 신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병은 없기 때문에 진짜 거의 뭐 어느 정도 이 현실적인 걸 뛰어넘는 사람이죠. 윌리엄 글래서가.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신선했고 또 이제 정신질환의 기질적인 원인이란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보다 더 정확할 것도 없다. 그 기질적인 원인이란 게 원래 자기가 원래 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나 뭐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정신적인 병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병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파서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병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정신질환이라 불리는 것은 원인에 관계없이 사랑이나 힘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선택하는 수백 가지 행동 중에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끝에 스스로만 볼게요. 수백 가지 행동 중에 한 방법이다. 행동 중에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우울한 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우울한데 내가 자 우울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동사적인 의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내가 우울하기를 선택한다. 이런 식의 작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라도 동사적인 의미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인지하는 그 순간 자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바뀐다.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분석 혹은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책에서 나는 내담자들이 더 나은 욕구 충족이 더 많이 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책에서 사랑이나 힘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정신질환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본 게 사랑, 아까 말했던 인간관계도 있고, 사랑, 힘과 같은 그런 욕구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런 게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정신질환이 일어난다는 건데, 사랑, 뭐 힘 이런 것들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 뭐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최근에 이것도 다시 그 불교적으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요즘 불교대학 다녀가지고 좀 꽂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법륜 스님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고진멸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거를 자기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과 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냐면 지금 내가 사랑도 못하고 뭔가 좀 힘의 욕구라는 게 좀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나 남들 앞에 막 잘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그런 단순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충족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그 법륜 스님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은 원인을 바꿔주면은 결과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인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을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 집중했을 때, 그렇게 해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결과도 바뀐다. 이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기계론적이고 단순하죠. 예. 그게 근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동성과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게 액팅. 뭔가를 액티브한 거,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의 그 진료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오늘 하루 어땠나요? 어제 어땠나요? 이번 주는 어땠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 환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뭐 할 건가요? 이번 주에는 계획이 뭔가요? 뭐 이렇게 항상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미래적인 시점이죠. 그거를 포인트를 둡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자들이 더 많이 개선된다는 걸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트라이 시도하는 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나 이번 주 왜 이렇게 우울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중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뭔가 색다른 걸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일단 그렇게 먼저 약속을 잡거나 프로그램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뭐를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좀 치유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아니 앞으로 뭐 할 건데? 약간 이 한마디가 큰 힘이, 위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좀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진짜 막 뭐고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다운된 적이 있었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심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고 항상 자꾸 뭔가 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일을 만들려고 하고 뭐 취업 만들 때는 이력서 계속 넣어보고 뭐 새로운 환경에도 계속 이렇게 가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미래지향적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약물, 전기 충격, 그리고 생리화학 이론들은 심리치료, 공감하기, 그리고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선택 이론의 내용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는다면 현실요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약물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때 뭐 공황장애 약도 끊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심리치료, 공감하기, 사랑으로 약물이 이제 그걸로 대체되어야 된다 이건데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사랑이 진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데 물론 사랑의 개념이 좀 넓으니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진짜 막 관심받고 있다 혹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좀 어떤 병도 침투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자기가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일 때, 나한테 사랑을 보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심리학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계속해서 다른 심리학 영역까지 이제 인지치료, 아들러 심리학, 뭐 프로이트 심리학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번 이 소재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윌리엄 글래서의 당신도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 라는 책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나서 보이시죠? 농구공이 있고요. 제가 이걸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제 패션이 일단 코트를 입고 이렇게 기지바지를 입고 이렇게 좀 약간 기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요즘 뒤에 항상 백팩을 메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이렇게 농구공을 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백팩은 안에 뭐 서류나 책 같은 거를 좀 많이 읽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농구공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계속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자취 생활을 하고 나서 뭐지 되게 피곤하고 집에 오면은 그냥 막 이렇게 뒹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그냥 허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혼자 살지만 그래도 규칙적이고 절제력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 저녁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잠깐 공부도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할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박증의 원인은 여기서 강박증뿐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것들의 원인이 인간관계 때문이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고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까지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거는 하나의 심리 상담에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되게 많은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떤 환자, 이 사람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아파서 온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데는 어렵지 않고 이제 1장에 나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박신경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어로는 OCD 뭐 이 정도 예, 그렇게 강박적인 그 때문에 이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손을 되게 자주 많이 강박적으로 씻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영화 뭐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단가 그 외국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잭 니콜슨인가? 어쨌든 맞나?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런 증상을 보여요. 그 사람 보면은 길 갈 때 보도블럭에서 딱 선을 맞춰서 딱 가거나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이 사람을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 역시 생존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유전자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건 뭐냐고 하면 작가가 관계 맺기, 윌리엄 글래서가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관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원인이 아니다. 인간관계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고 충족하면은 강박증이 안 일어난다. 물론 강박증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손을 막 강박적으로 씻고 막 청결에 대한 그런 강박적인 관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증상을 낫는 게 어떤 약물이나 행동치료나 뭐 이런 그 증상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예. 그걸 잘 아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위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멜빈과 비슷한 수많은 이들이 고독이나
타인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을 대처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들이다. 기본 욕구란 생존, 사랑과 소속, 힘이나 성취, 자유, 즐거움의 욕구들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들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생존, 사랑과 욕구, 힘, 성취, 자유, 즐거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그가 좌절을 느낄 때마다 곧바로 선택하는 분노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이다. 멜빈은 단절된 생활에 따르는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했는데 분노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시도이다.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단절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고독이나 외로움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박적인 행동을 할 때만큼은 적어도 자기가 외롭다거나 고독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강박적인 행동을 하기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겠지만 한번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개선되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내 인간관계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책임감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내가 증상을 보이거나 잘못되거나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외부 책임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쭉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냥 그 요인이 나에게 있고 그 책임 또한 나한테 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긍정적으로 좀. 최근에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법륜 스님 또 듣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법륜 스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불교대학에 가면 동영상을 계속 듣습니다. 가면은 제일 와닿았던 게 이 대목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비롯된다. 나에게서 비롯된다.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요즘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때는 좀 많이 얼굴에 그늘이나 힘듦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은 너무 밝아져서 단순히 그 명제 하나 때문에 나에게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거 보고 저도 좀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으면은 내가 바뀌게 된다. 내가 바뀌면 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 나한테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박적이기와 충동적이기에 내가 초점을 맞출수록 그는 점점 더 그 증상에 매달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야, 니는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너는 그걸 고쳐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박적인 행동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증상을 덜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본교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네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1편에서도 증상이나
정신병이나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허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 같은 거,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도 거기에 상담자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나는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그 윌리엄 글래서가 상담했던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당신이 얼마나 미쳤는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말하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심각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프로이트식하고는 좀 달라요. 상담하는 거랑. 근데 그 차이점은 제가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현실 치료 요법에 의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이 말도 좀 웃긴데, 어쨌든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 예. 그 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또 생각난 게 뭐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오스트리아의 3대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로이트하고 아들러하고 빅터 프랭클인데, 그 빅터 프랭클이 사람들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말을 계속 더듬는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증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말을 계속 더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자 좋다, 그러면은 말을 더 심하게 내 앞에서 앞으로 만났을 때 더 심하게 더듬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인드는 오로지 내가 말을 더듬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런 사고방식에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더 더듬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더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더듬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내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 문제가 아니다, 이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읽어보고, 그리고 또 맞다, 증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증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증상을 모른 척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데스노트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거기에 악마 같은 애가 막 따라다니잖아요. 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따라다니는데,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그 악마를 보고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겼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걸 알게 돼요. 얘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스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허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생긴 것만 그렇게 생겼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도 하나도 겁을 안 먹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계속 모른 척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듯이 증상을 대하면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하고 막 볼 때마다 놀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내 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캐롤에 대해서이다. 그는 방에 들어올 때 더 이상 벽에 걸린 그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이게 왜냐면은 윌리엄 글래서가 환자의 이상 행동에 관심을 안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은 강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 무의식 속에는 자기가 이상 행동을 함으로써, 강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결국에는 뭐 인간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의식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예전에 제가 읽고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보고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 주로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아들러가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제리나는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겠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관해 온갖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을 왜 해야 되죠? 이게 과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있었던 일이 지금의 정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과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다른 네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뜻이다. 꿈은 탐색할 필요도 심지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서 프로이트의 꿈을 분석하는 것을 부정했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 소속의 욕구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 친구들 사이에 내가 끼고 싶고 어디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가족이면 가족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사랑의 욕구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의 욕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말을 할 때 동사형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는 즉 우리가 우울하기를 선택한 것이라면 또한 우울해하기를 그만두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게 뭐냐면 행동은 우리가 동사로 원래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뭘 했다,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감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사로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되게 우울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때 그건 동사라기보다 그러니까 나는 우울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울해하고 있다, 우울해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선택을 거두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겠지만 자 이게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내 생활에서 관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하기를 선택했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 만약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더 나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나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3장은 케이스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어떤 남편을 믿지 못하는 루시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차라리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는 정직하긴 한 거죠.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을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나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내 말은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비록 당신이 우울해하기를 어떻게 선택하던 당신이 화내거나 두통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건 그것들은 그가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라는 사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겁니다. 그가 외도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결코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말을 안 하니까. 누군가를 좋아했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를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여자는 계속 의심하고 뭐 이런 거죠. 나는 누구도 과거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우리 모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행동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행동뿐이다. 이거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직시한다는 거.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되게 막 심리학 책인데도 엄청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고, 결국에는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이 심리치료 심리 상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심리 치료할 때는. 그런데 이 베이스를 모르고 가면은 자꾸 이렇게 겉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이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상담 스킬을 배워가는 게 더 좋겠죠. 자, 당신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과거는 끝났어요. 당신이 무엇을 했든 안 했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5년이면 됐어요. 이 5년이란 말은 5년 동안 의심했단 얘기예요. 아무 성과도 없이 계속 의심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신의 뜻은 전달이 됐을 거니까 이제 그쯤 해라. 당신이 그를 벌하려고 했다면 당신은 성공했다. 이미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목적은 이미 옛날에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결국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얼마나 공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짧게 했나?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새 같은 페이스로 하면 매일 한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안녕하세요. 윌리엄 글래서의 당신도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또 다른 부부 상담을 원하는 비아와 짐. 이 파트는 부부 상담을 요청해온 사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뭐 국가 차원에서 부부 상담이나 이런 가족 상담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서 아마 이분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사람들이 회사나 이런 데서 가라고 해서 오신 분들 같아요. 예. 우선은 이분들은, 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선생님은 묻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에 대해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군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뭐가 불편한지, 뭐가 고통인지에 대해서 상담자가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렇게 해서 좀 서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부들끼리 와서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자기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거예요. 상담자가 딱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둘이 이제 뭐 서로 소원하거나 사이가 안 좋아서 왔다고 했을 때 그냥 내 말을 왜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내가 더 옳은데,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좀 뭔가 좀 억울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얘가 잘못돼서 온 거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상담자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잘못이 없고 옳고 잘못은 바로 너한테 있다. 이거를 알아봐 달라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그 현실요법에서는 상담자가 그렇게 안 해요. 그 뭐가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뭐 고통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윌리엄 글래서가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좋은지 당신들의 의견을 내게 말해봐요. 단 무엇이 좋은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해요. 비아 그리고 짐, 당신들이 다음 주에 결혼 생활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 내게 각자 말해 주시겠어요? 당신들 각자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왔으면 내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다음 주까지 해온다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 거죠. 윌리엄 글래서는 과제나 숙제 이렇게 내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주로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자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하라는 거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거 예, 그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찾는다면 그들 자신을 비난하라고 말하겠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그냥 비난하라 이런 뉘앙스로 한 말이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내가 잘못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내가 잘못한 선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해야지 뭔가 발전이 있고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내 자신을 통제를 해야지 상황이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읽어볼게요.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을 멀게 느끼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을 가깝게 하며 계속 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행동과 말만 해라.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뭔가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행동이나 말을 해라 이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했었던 그 긍정심리학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방문을 좋아하죠. 자식들의 방문은 싸움을 그만둘 구실이 되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 항상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집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싸우다가 자식들이 오면 싸움을 멈추고 잠시나마 좀 화기애애하게 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매일 싸우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좀 안 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 학교를 지겨워하는 제프. 제가 사실 이게 책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이 A4에 적은 거는 그냥 요약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이렇게 내용은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쨌든 어렴풋하게 기억하기로는 얘는 이제 반항하고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거를 부모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인가 하여튼 와가지고 상담사한테 얘 진짜 나쁜 애다라고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맡기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나쁜 학생이에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글래서가 만약에 그 애가 무엇이든지 쓰거든 그 위에 잘했어요 라고 쓰고 그것과 함께 그 애를 내게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라는 건 칭찬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항상 칭찬,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관계,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좋은 쪽만 일단은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의 나쁜 점이 되게 많겠지만 그래도 한 개라도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라도 바꾸자 이런 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녀도 제프와 같이 관심을 절실히 받기 원하는 아이들 때문에 지쳐 있었다. 그 10대들이 아이들이 관심을 절실히 받고자 한다. 이런 의도로 신경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병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것도 하나의 큰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6장 공황 발작으로 괴로워하는 첼시.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공황 발작이 공황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가 돼서 남편이 좀 잘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했고 이제 그녀도 동의를 했는데 어느 날 공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어쨌든 결혼해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반발감 혹은 무의식 속의 어떤 바램 같은 것들이 공황 발작을 나타나게 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을 다루는데 전행동이라고 해서 활동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하기, 생각하기 이 네 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 활동하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는 내가 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끼기하고 신체 반응하기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체 반응하는 게 막 심장이 뛰고 이런 게 신체 반응하는 건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를 행동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윌리엄 글래스는. 그래서 총 4가지 활동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하기, 생각하기 이 4가지가 있다. 그 전제는 뭐냐면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바뀌어도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 4가지가. 이걸 전제로 해서 현실요법을 만들었습니다. 전 행동의 4개 요소 중에 2개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 행동을 바꾸길 희망한다면 우리는 활동하기와 또는 생각하기를 바꾸어야 한다. 활동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했던 활동과 생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활동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녀는 오로지 느낌과 신체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공포, 식은땀, 두근거리고 빠르게 뛰는 심장,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등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그녀의 불평이 진짜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느끼기와 신체 반응하기를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은 자기가 계속해서 뭐 공포스럽고 두근거리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하는 겁니다. 내 관심사는 그녀의 활동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성취할 수 있게 한다. 통제할 수 있는 게 활동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내담자의 느낌과 신체 반응에 대해 내담자와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내 사무실에서 발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확신하건대 그녀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처럼 발작을 가지고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사람이 공황 발작을 나타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한테 행사하기 위해서 뭐 발작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막 울거나 막 여러 가지 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가 좀 비슷하게 여기서 발작하는 것도 어쨌든 아이처럼 울 수는 없죠. 이제 어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뭔가 자신이 아프다 혹은 뭐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좀 변하게 하는 걸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아픈데 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 위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만일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발작을 선택한다고 해도 나는 감동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담자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담자들이 아무리 뭐 진짜 눈앞에서 발작을 하거나 뭐 우울증을 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정신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그냥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게 현실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정신분석이랑 좀 많이 대조적입니다. 7장은 자살을 기도하는 조지라고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성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좀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틈새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이 윌리엄 글래스는 또다시 그 틈새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거는 강박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고 그런 것들은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분노를 못 참으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때리거나 뭐 공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또 예전에 우울증 뭐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도 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거를 억제가 안 되니까 진짜 자기가 막 큰일 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위축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공격 행동을 못하게 한다. 이런 논리로도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지 못하는 이상 그 사진을 없앨 수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상담받으러 왔었을 당시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난다고 해서 상담사를 찾아온 케이스거든요. 그때 이 사람의 대안은 뭐냐 이러면은 과거에 이미 지나갔던 그 사람에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뭐 새로운 사람을 찾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림이 불렀던 맞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못 잊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잊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으면 이미 지났던 사랑은 쉽게 잊혀질 수도 있다. 이거를 좀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데 어쨌든 이 사람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조언을 했었고 그들의 좋은 세계를 충족시키기 너무 힘든 자신들의 사진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그 좋은 세계라고 있거든요. 이 용어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세계 그거를 좋은 그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에 취직을 하고 뭐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좋은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심한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글래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 그림에서 뭔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바꿔야 된다. 이게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흘러간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항상 이 조지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예전에 좋아했었던 그 사람을 자신의 좋은 세계 안에 넣고 그 사진 안에 계속 넣고 뺄 줄을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완성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고 전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랑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아 내가 다른 사람으로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좀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사랑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 지난 사람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제리라고 해서 이 제리는 강박증 환자고 이 제리라는 이 사람이 1장인가 때 나왔었던 사람인데 이 책이 좀 구성이 웃긴 게 첫 번째 케이스, 상담 케이스를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1장에 나왔던 사람이 그냥 한 전 정도만 끝나고 다시 한 8장에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왔을 때 다 해결이 되는 식으로 책이 좀 뒤죽박죽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조지에게 뭔가를 하라고 설득했다. 그의 총을 내 책상에 넣고 총을 들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처음에는 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자살을 할까 이렇게 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은 그 사회복지에서 그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약서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약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냥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차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이런 거였어요. 윌리엄 글래서가 주로 좋아하는 건데 심리 상담할 때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건데 그 계약서에는 그냥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나와 약속하겠다, 뭐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바뀌겠다, 숙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적었던 그런 계약서인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게 심리 상담할 때 좀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문서화 시킴으로써 그 사람한테는 좀 좋은 자극제가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려는 이런 시도는 현실요법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계속해서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써왔던 거고 상황이 좀 아무리 어려워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거든요.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정서적으로 우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뭐도 계속하고 어쨌든 스스로 뭐 실현을 당했다 그러면은 자꾸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 하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바쁘게 살다 보면 좀 약간씩 무뎌지고 물론 좀 많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침투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바쁘게 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피곤한 상태라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제가 지금 밤이 되게 늦은 시간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마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상황을 바꿔주고 조금씩 움직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적극 공장하는 윌리엄 글래서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봅시다. 자, 9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몰인. 이거는 부부 사이인데, 한쪽이 한쪽을 너무 간섭하고 억압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을 이제 윌리엄 글래서는 외부 통제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했고, 자 본문, 당신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나는 봐요. 한쪽에 너무 억압하니까 윌리엄 글래서가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고, 그 사람은 하지만 그는 결혼한 남자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나한테 충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윌리엄 글래서가 말했던 현실 치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심리학, 현실요법이 자유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상대방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환청을 듣는 레베카. 환청을 듣는다는 것은 흔히 좀 조현병에서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그 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레베카, 너는 원하는 게 뭐니? 나는 그녀의 좋은 세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선생님은 정말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소리 듣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레베카라는 아이는 그 환청이 들려서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환청이 들려서 너무 힘들다라고 찾아갔어요. 윌리엄 글래서 상담자를. 그런데 윌리엄 글래서는 환청이 어떻게 들리냐, 뭐가 들리냐 이런 거에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너의 좋은 세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네가 평소에 원하는 게 뭐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애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 항상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이에요. 증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윌리엄 글래서처럼 그 어떤 자신이 원하는 좋은 세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그림이 뭔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글래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증상이라는 거는 왜 안 중요하냐면, 그냥 그거는 어떤 뒤에 부분에 나올 건데 어쨌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봤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은 그 증상은 저절로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안 한 편이고, 여기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상이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환청,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원리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상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이유로 첫 번째, 증상은 좌절 시에 나타나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건 항상 얘기했으니까. 자, 두 번째, 증상은 도움을 요구한다. 우울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울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은 그들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그런 거 있었을 때도, 그때 아마 무의식 속에서는 공부가 되게 하기 싫었나 봅니다. 그때 중3 연합고사 앞두고. 근데 공황장애가 어쨌든 생김으로써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아프다 뭐 이렇게 하거나 어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궁지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쟤는 그냥 좀 이상하니까 그냥 놔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석했을 때는 환청은 그녀가 가족들의 압력에서 느꼈을 수 있는 분노를 분명히 억제해 주었다. 아마 이 케이스에서 레베카라는 소녀는 가족들이 공부에 대한 압박을 좀 되게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자신이 그런 환청을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들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모님들이
얘를 이제 심리 상담 받으러 이렇게 온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레베카라는 소녀가 그때 뭐 환청이 안 들렸으면 자기 그 윌리엄 글렛에 따르면 얘가 너무 분노를 느낀 나머지 부모님한테 공격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의식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가 환청이 들리는 걸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내 생각에는 단지 추측이지만 환청은 너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긴장을 풀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산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우울해하기를 선택한 테레사.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불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득을 주었나요?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기분 좋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그 윌리엄 글래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너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어떤 행동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그게 되게 단순하게 보면 막 도움이 될 것 같은 행동들도 있는데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더 이상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윌리엄 글래스턴은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한번 좀 책임감을 맞나? 하여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래? 이런 질문들 다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13장 성행위에 탐닉하는 주디스. 이 주디스는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이 얘가 자꾸 그 성행위에 탐닉을 하자 뭔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심리상담 선생님에게 데려온 거죠. 그 윌리엄 글래서는 당신들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녀를 사랑하고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행동에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줘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녀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 강렬하게 싸우려 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마라. 그냥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씁니다. 14장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저.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거를 못 참아하는 아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위협하고 벌을 주고 비난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매수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AA의 핵심임의 정신이다. 그 AA라는 게 알코올 치료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AA가. 이제 그거의 핵심이 바로 관계 맺기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했던 대로 똑같이 행동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 차 안에서 비난하고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 말고 당신이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밤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건지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 케이스도 그렇지만 알코올릭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독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찌됐든 좀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마라,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15장. 어린아들을 다루지 못하는 박과수. 이건 박과수가 아내 부부인데 자기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찾아왔는데 문제는 아이가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아이는 때로는 부모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얘를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통제받지 않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심어줘야지 애가 그 이상 행동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18장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현실요법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었던 점은 책임성을 강조한 데 대한 것이었다.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실제 선택한다는 나의 주장을 더 발전시켰다.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래,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게 된다면은 정신 심리 상담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전 행동에는 엄청나게 큰 창의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좌절에 의해 유발되는 창의성은 우리의 뇌에서 쉬지 않고 작용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된 활동과 생각 혹은 인식, 느낌과 신체 반응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뭐 OCD 같은 거, 강박증이나 여러 가지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막 강박적으로 손을 씻을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환청을 들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창의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뇌 전두엽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윌리엄 글래서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뇌 전두엽을 약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먹으면 이게 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약물이 그 조현병에 쓰이는 그 약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두엽의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이상 증상까지도 못 나타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의사들은 약으로서 좀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하지만 윌리엄 글래스는 근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정신분석학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의식적 갈등을 유발하는 어린 시절에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그것들을 재경험함으로써 이건 지금 정신분석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상담자에게 그들의 갈등을 옮긴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오직 통찰을 하게끔 해서 그들이 스스로 통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냄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좀 반대를 합니다. 정신의학은 여러 가지로 위에서 말한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적어도 12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치료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지불해야 하는 상담 비용을 낼 수 있는 내담자는 적다. 또 그러한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보건제도도 적다. 많은 이들은 심리치료를 정신건강 분야의 경쟁자로 본다. 이 말이 뭐냐면 정신건강 분야를 지금 현재 대표하고 있는 게 양리학인데 약을 처방하는 거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상담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심리치료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심리치료하고 라이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그
그거를 하면은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2차, 3차 이렇게 뭐 1년, 2년까지도 연장하면서 심리치료를 계속 과거를 탐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양리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약이 효과가 없거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면 답은 새로운 약이 될 것이다. 제약회사는 손해볼 일이 없다. 우리 사회는 단절된 사람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믿는 한 기업에서는 병을 치료할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도 계속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의학이나 양리학 모든 것들이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근데 윌리엄 글래스는 이 두 가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약회사라는 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믿는 기업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글래스는 정신질환 자체가 허구다,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외상 및 또는 성인 시절의 외상적 경험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어릴 적의 외상적인 경험이 원인이라는 건데 그러나 이런 불행한 단절된 사람들을 상담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들은 외상이 뇌화학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약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윌리엄 글래스는. 외상은 약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랑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때 좋은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추구할 수 없는 그림이면 과감하게 빼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접근 방법 인간관계와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접근 욕심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좋은 세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당신도 위대한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 이 책 내용을